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대구와 광주 등 13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폭염주의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을 최대 2억 원 내야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성소수자가 참여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는데 경찰과 행정당국 사이에 유례 없는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 주최 측의 무대 차량을 막아섰지만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길을 터줬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는 건 5년 만인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며 악화한 미중 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선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등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서울 곳곳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과 주최 측도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BTS 데뷔 10주년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안전요원이 경광봉을 흔들며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BTS 팬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이자 혹시 모를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주최 측은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행사장 안 경사진곳이나 구급차 출동용 비상 통로를 꼼꼼히 점검했고 한강공원에는 행사 전날부터 안전 펜스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또 인파와 함께 몰린 차량에 주변 교통관리에도 주력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불꽃놀이가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몰려 저녁 8시부터 여의동로 일부가 얼마간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콘서트가 잇따라 열린 잠실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주말 야구 경기까지 겹치며 주말 이틀 동안 잠실에는 서울시 추산 14만 명의 인파가 몰릴 전망입니다. 저희 LG 두산전 보러 왔고요. 잠실 이쪽은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해달라는 기사 많이 접해가지고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공연 주최 측과 서울시는 1,200명 넘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이른 오후부터 모여든 인파를 분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아직 공연 입장 시작 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쪽 바닥 유도선을 따라 크게 4구역으로 나눠 입장하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주최 측과 2차례 사전 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사고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연을 마친 뒤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람객의 순차 퇴장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인파와 관련돼 뛰거나 병목 현상 생기는데 그런 데들 집중적으로 사람 배치해서 그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브루노 마스와 여자아이들의 콘서트는 주말 이틀 연달아 열립니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 관람을 위해 서울시는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 요원의 지시를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성소수자가 참여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는데 경찰과 행정당국 사이에 유례 없는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 주최 측의 무대 차량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길을 터줬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형 트럭 앞을 막아섭니다. 대구시가 예고한 대로 직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 문화 축제 장비 반입을 가로막는 행정 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대치하던 경찰 기동대가 공무원들을 인도로 밀어내며 트럭을 호위합니다. 도로 점거를 막겠다는 대구시와 집회를 보호하겠다는 경찰,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 다투지 않도록 해서. 몇 차례에 걸쳐 트럭을 막아선 공무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동대 1,500여 명을 투입한 경찰이 공무원들을 모두 밀어내고 집회 행렬을 호위하면서 충돌은 40여 분 만에 멈췄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대구시의 집회 방해는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집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성소수자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혐오하는 행동은 더 이상 그만해 주시면 좋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고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단은 도로 점거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경찰이 불법적인 점거를 방조한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이번에 한번 가려봅시다. 동성로를 갖다가 불법 전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경찰 책임이지.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대구시 측은 경찰의 제지로 행정대 집행이 어렵게 되자 모두 철수했고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의 개입 끝에 퀴어 문화 축제는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지만 두 공권력이 직접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며 향후 갈등이 이어질 불씨까지 남겼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교육지원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또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A씨 등 일가족 6명은 그제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교육지원청 앞에서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강원도 양양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밤사이 동해안에서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지역이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강원도 양양 기온이 25.8도,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첫 열대야보다 약 열흘가량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해수욕장 개장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역파도, 이한류가 최근 급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한류의 원인과 대비법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를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파도로 불리는 이한류에 휩쓸린 겁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한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47.9건이 관측됐는데 지난해는 8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조된 피서객도 10년간 700명이 넘습니다. 이한류는 파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커지는데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물결 높이, 파고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의 에너지의 증가, 그리고 대기의 안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다 부근의 바람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한류의 원리와 파도 높이의 관계를 실험해봤습니다. 파고가 낮을 때는 탁구공이 천천히 퍼지면서 밀려나가지만 파고가 높을 때는 탁구공이 빠른 속도로 줄지어 밀려나갑니다. 해안을 따라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먼 바다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안이랑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큰 파도가 들어왔을 때 크게 세파하는 부분과 파도가 작은 부분, 세파가 작게 일어나는 부분의 그 변화량이 경사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이한류가 만들어집니다. 이한류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한류 예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누리에서 국내 8개 해수욕장별 이한류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3시간 간격 정보를 1시간으로 촘촘하게 하고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한류에 휩쓸리면 진행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벗어나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수면에 누워있는 자세로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인천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원전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고 말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해야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과학적 검증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는 오염수와 수입이 이미 금지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며 또다시 시민의 평화로운 주말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22일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합니다.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는 일본 진보 성향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를 찾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당정대 고위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상황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의 혁신기구 수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선임된 가운데 당내에서는 권한과 역할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혁신마저도 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발언 논란으로 낙마한 당의 혁신기구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인선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가상자산 논란으로 흔들리는 당의 방향을 다잡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말한 모든 것을 놓고는 계파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얼마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쇄신 요구를 놓고 시각차가 확연합니다.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재명 지도부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반면에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 100일을 넘어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혁신으로 과연 재건이 되겠느냐며 비꼬는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도 체제를 앞세워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기류도 읽힙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으로 중용됐던 인물이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를 불러온 건 지난 정부라는 당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혁신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지금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혁신마저도 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과 사범 이재명 대표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 외에 없어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될 민주당 혁신위의 방향에 따라 거대 야당의 권력 지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무게감에 정치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정치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실세들의 출마설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이들이 실제 출사표를 던질 경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재판 중에도 북콘서트와 같은 대외 활동을 이어오던 조국 전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글도 함께 적었는데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쏠렸습니다.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팬덤을 가진 데다 현 정부 대항마 성격도 있는 만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와 같이 공정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면 총선 전국에서 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질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할 일이 뭘까 많이 생각한다고 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입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특별 사면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긋고 있고 저는 금시초문이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여당 내에선 공천장을 주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오는 등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선거 국면에서 탄핵 논란이 다시 떠오르면 유리할 게 없다는 게 전반적인 당내 기류입니다. 국민적인 정서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공천 안 될 겁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 있을 때 거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TK 지역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당 지도부가 막판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조국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실세들의 출마설. 상대 진영의 반응은 한마디로 나오면 땡큐입니다. 새벽기도 다니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우병우 수석이 나와 주신다니까 상쇄되지 않을까 저는 거대 양당 모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 표신 잡기에 사활을 건 만큼 지난 정부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선뜻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현재 분위기로는 우세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는 20일과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 행사에 참석해 각 나라 대표단을 만나 한국과 부산의 역량을 홍보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힘을 쏟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진행합니다. 22일부터 2박 3일 동안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반투엉 국가주석과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권력서열 1위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며 악화한 미중 관계 개선책을 집중 논의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이어서 5년 만입니다. AP통신은 블링컨 장관이 오늘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친강 외교부장과 회동한 뒤에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미중 관계의 안정은 국제사회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키타현 아키타시에서 열린 9개국 주일대사와의 행사에 참석한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2,336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6,976명으로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58%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매매가 1억 원을 넘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 바로 옆에 3천여 가구에 가까운 레미안 원밸리 입주를 앞두고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는 1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이전 최고가 대비 5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20억, 21억도 갔었죠. 제일 비쌀 때. 지금 한 15, 16억 나오고요. 지금은. 그걸 월세 계산해갖고 주인이 내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죠. 이처럼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올 들어 거래된 현황을 비교한 결과 54%가 직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58%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단기간 폭등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 원을 차액으로 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3천만 원 더 많은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이고 동작구, 서초구, 은평구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2020년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급등한 전셋값이 2021년 말경 정점을 찍었습니다. 급등에 따른 조정과 경기, 인천, 지방의 입주 물량 증가로 올 하반기 이후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역전세난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역전세가 늘다 보니 집주인들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신규 대출이 4조 6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전세가가 기존 시세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되면 보증금 부족분을 집주인이 채워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낙폭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평균 금액은 7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집주인들은 돈 구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신규 대출이 4조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4대 은행에서는 2조 6,885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신설된 보증금 반환 목적 특례 보금자리론이 2조 4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꽉 찼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면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적잖이 몰린 겁니다. 올해 1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고 역전세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 수도권 집주인 상당수가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의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상당수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 계약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국민 세금을 쥐어주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무리하게 집을 산 경우까지 도와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대출에 제한을 두는 등
선의의 임대인을 가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서해에서 인양된 북한 우주발사체 2단부 동체가 평택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주발사체 잔해가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됐다며 한미 군 당국이 공동 기술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분석에는 우리 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등 다양한 기관의 요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북한에 4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성 공업지구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자행된 고강도 도발 3년 만에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물어내라고 요구한 건 무너져 내린 남북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합쳐 모두 447억 원. 피고인 북한이 우리 법정에 나오지 않는 걸석 재판이 될 것을 알지만 지금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영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불법행위 당사자인 북한이 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다만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북한에서 받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영상물과 음악 저작 권료로 우리 법원에 공탁한 20억여 원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북 손배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도 경무협에 대신 배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선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동산부동의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 법적으로 규정된 우리가 감유하고 있는 북한의 채권, 동산부동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유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 넘게 배상해야 한다고 2018년 판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비어의 부모는 전 세계에 숨겨진 해외 북한 자산 몰수를 위한 지난한 싸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소송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25 전쟁 초기 계급도 군번도 없는 후보생 신분으로도 참전을 했던 갑종장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활약은 눈부셨지만 갑종장교 양성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갔는데요. 최근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6개월의 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시키는 갑종장교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얼마 뒤 전쟁이 발발하면서 계급도 군번도 없는 후보생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참전 장교 가운데 갑종장교 비율은 1,550명으로 전체 장교의 32%를 차지했습니다. 같이 갖다 쏘고 그놈도 맞고 저도 맞았습니다. 그 실탄이 지금 제 몸속에는 그대로 들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냥. 베트남 전쟁 때는 소대장과 중대장 가운데 갑종 장교 출신이 66%에 이를 정도로 전장에서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3사관 학교 등이 등장하면서 1969년 갑종 장교 제도가 폐지됐고 이들의 눈부신 활약도 차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발노장, 초기 갑종장교 출신 예비역들이 다시 군부대를 방문하는 자리. 세월은 지났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부대 곳곳을 둘러본 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후배 장병들을 격려하는 노병들의 기계는 여전했습니다. 육군은 잊혀져가는 갑종장교의 헌신과 활약을 재조명하고 국군의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DMZ 평화 걷기 대회. 평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행사에 15개 나라 주한 외교사절과 6.25 참전국가 유학생 등 1,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생태 탐방로를 걸으며 DMZ 내 생태와 역사를 체험하고 전망대에 서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저 건너편에 북녘 땅이 보인다니까 또 그런 감회도 느끼면서 걷고.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특구 대상 지역은 김포와 파주, 연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특구 법안 제정과 지정을 줄기차게 건의해왔습니다. 또 특구 관련 각종 법안 연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법안 도입으로 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에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받습니다. 낙후됐던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특구법하고 또 우리 기회특구 지정을 위한 법이 며칠 전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400만 가까운 우리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100만 가까운 우리 남부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경기도는 북부 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4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 검찰과 가해자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출소한 A씨로부터 보복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로부터 일주일째인 오는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 20년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크게 못 미치고 피해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형량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이제 위해나 재범 가능성 그리고 보복 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이 정한 A씨의 신상 공개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출소 이후부터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가 구속된 지난해부터 20년째인 2042년이 돼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하는 범죄자에게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상 공개를 포함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연금 개혁의 뼈대가 될 전망인데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번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된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뜻이 같았지만 소득 대체율 등에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가장 핵심인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안은 10월에 국회에 제출돼 다시 입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조규홍 장관은 정부안의 선택지를 최소한으로 줄여 개혁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4개나 제시했다가 결국 무산된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단일화 하나를 만들면 제일 좋을 거고 그다음에 2개 안이 만약에 나온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정부가 판단하기에 제일 이 안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실어서 그렇게 한다면 국민연금개혁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을 뜻하는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면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을 더 끌어올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가운데 예과와 본과로 구분된 의대 교육 과정을 통합 6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교양 과목 대신 전문 교육에 집중하자는 취지인데 시행령 개정 등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의과대 학생들은 신입생 때 교양 과목 중심의 예과 2년을 거쳐 이후 4년 동안 의학 전공 수업을 배웁니다. 예과 2년 성적은 의사 선발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학생들이 잠시 숨통을 트는 시기지만 예과 2년 동안 이제 되게 여유롭기도 했고 실질적인 과학 과목 같은 것도 듣고 이제 교양 과목 들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전공 과목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시 본과를 시작할 때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예과 때 좀 본과 과목 몇 개를 좀 내려서 공부를 좀 하면은 본과에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과 4년 동안 학업과 국가 시험 준비를 병행하면서 부담이 쏠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과와 본과로 구분된 현행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개편이 될지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결정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중 관련 정책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과와 본과를 구분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의료계는 통합 6년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6년제로 갈 경우에 이런 지역의료,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지소나 또는 지역의료원 같은 데 실습 기회를 확대해서 결국은 교육적인 면에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1924년 의예과 구분 제도가 시작된 이후 100년 만에 교육 과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 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낮추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발전소가 많은 울산이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를 찾아 기업들이 찾아오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동안
중앙 집중형이던 국가전력 시스템이 지역으로 분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전 등 다수의 발전소를 끼고 있는 울산 지역 주민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1년 뒤인 내년 6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후속 조치로 발전 사업자가 기업, 시민 등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생산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 판매 사업자, 즉 한전 등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산 전력이 남은 경우 한전 등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화 지역 내에서는 한전과 발전 사업자의 공급 경쟁이 생겨 전기 요금이 저렴해지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등의 신규 기업 유치 확대는 물론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연구원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 정보 교환 등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주장을 하고 또 에너지공단에서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산단이나 어떤 현재 지금 개발 중인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울산시는 내년 법령 시행 즉시 울산 특화 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 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산하경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특화지역 준비단을 구성해 특화지역 육성 방안을 수립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내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바이오월,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 이야기인데요.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사무실 겸 휴게 공간. 회의하거나 식사 등을 하는 곳인데 한쪽 벽면에 설치된 녹색 정원, 일명 바이오월이 눈에 들어옵니다. 식물을 통해서 공기정화 기능이 좀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이런 물소리나 이런 좀 부가적인 부분을 통해서 렌탈 정수기처럼 정기적으로 가드너가 방문해서 식물 관리도 해줍니다. 시들었거나 하는 노란 잎들을 다 다듬어주고 있고 배치를 새롭게 하고 또 물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셔요? 한 달에 2번 정도? 네, 가만히 들어보면 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인상적인 바이오월,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 사무실에 설치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책장과 비슷한 식물 거치대를 미리 제작한 뒤에 책을 꽂듯이 식물을 꽂으면 됩니다. 흙 대신에 물을 이용한 수경 재배라 관리가 쉽고 병해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월은 관엽식물 20여 가지를 사용하는데 스킨답서스와 호야 등 공기 정화 효과가 큰 식물이 인기가 좋습니다. 공기 정화 효과들에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이산화탄소나 우리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해주는 포르말데히드 같은 그런 유해화합물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 등으로 습도 조절은 물론 실내 온도도 0.7도에서 최대 3도까지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덤으로 녹색, 그린을 마주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안정감도 크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제 거기에 ICT 기술을 결합해서 이 바이오월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 성공과 화이류 판매 촉진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맑은 실내 공기와 바이오월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정곤입니다. 어젯밤 10시 34분쯤 강원도 동해시 해상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동해시 북동쪽 49km 해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33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이 느낄 수 없는 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됐다면서 지진 피해는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챗GPT, 달리, 가드 등 인간의 창작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방식의 생성형 A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again, we're entering such a golden age of technology. Whatever you're thinking about, you can probably do something a little bit bigger. 그런데 최근 웹툰 플랫폼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는 AI 웹툰 보이콧이라는 게시물로 도배됐습니다. 업로드된 한 웹툰이 AI를 사용해 창작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도전 만화에 올린 게시글에서 작가들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해 원작자의 그림을 무단 도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작년 8월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 출품된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로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기입니다.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이 작품은 사람의 붓질이 한 번도 없었지만 사전에 AI를 이용했음을 밝혔고 수상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표현의 욕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표현의 방식은 그림, 음악, 사진, 퍼포먼스 등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AI가 창작한 작품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지 예술을 일단 표현의 영역,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내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본다면은 AI 아트는 그 너무 만능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술을 다르게 생각해서 어떤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는 사유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혹은 원시 시대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인간의 어떤 스피리추얼한 정신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이런 AI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 이제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모든 이미지, 사운드, 배경, 그리고 스토리와 대사까지 챗GPT, 달리, D1D 등의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예술 작품으로서 AI가 만든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10년 후에 나올 AI는 혹시 자기 스스로 욕망이라고 하는 그리고 혹은 쾌락이라고 하는 혹은 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것들도 지닌 상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AI가 욕망을 갖게 됐을 때 그쯤 되면 AI가 스스로 작품 활동도 하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산업은 예술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됐다. 그는 사진이 예술의 품격을 망가뜨릴 것이라 비난했다. 기술은 항상 시대를 보면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될지 무척 궁금하지만 인간하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진 AI라는 양날의 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오늘도 때이른 폭염입니다. 현재 강원과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중부 내륙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구도 34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8도, 강릉이 24.1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34도, 대구도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